엿새 뒤인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통보된 일정에 따라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이 대부분 구속된 데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뇌물수수 등 13가지에 달해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이 헌재 파면 결정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응이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72%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문서 파쇄기 26대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다음 날부터 파쇄기 구입이 집중적으로 이뤄져 중요한 수사 단서를 파기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9대 대통령 선거일을 5월 9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황 대행은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한 달 앞두고 선체를 끌어올리기 위한 제킹 바지선 2대가 진도 앞바다에 도착하는 등 본격적인 인양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유가족들은 인양 뒤 참사 원인 규명 등을 포함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한국행 관광상품 판매를 금지한 조치가 시행된 첫날인 오늘 주요 관광지와 공항, 면세점은 썰렁했습니다. 당장 생계 위협을 받게 된 영세 관광업체와 면세점 협력업체 직원들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1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서울중앙지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탄핵 선고 닷새 만에 전격적인 소환 통보가 이루어지면서 대통령직 파면에 이어서 검찰 수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청을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박 전 대통령 소환 날짜에 대해서 이르면 이번 주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일단 다음 주 화요일로 결정이 됐군요.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검찰은 오늘 오전 이 박 전 대통령 측에 다음 주 화요일인 21일 오전에 검찰청으로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준비할 시간을 엿새 준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요, 이 조사 자체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으로 나올 때 경호 문제 등 외적으로도 준비해야 될 게 많다면서 이 점을 고려해서 일정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면적인 설명과 달리 이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준비할 시간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거부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검찰이 이런 어느 정도 시간을 줬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 변호인도 소환에 응하겠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조사는 이루어지게 된 건데 검찰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검찰은 지금까지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자료를 열흘 넘게 봐왔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이번 주에 이미 이 기록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일부 관련자 조사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모두 13가지에 달하는 박 전 대통령 혐의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은 이 조사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던질 핵심 질문을 추리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자, 누가 어떻게 조사를 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확인된 게 있는지요? 네, 어떤 검사가 조사를 맡을지, 또 조사실에 검사가 몇 명이나 들어갈지 역시 관심인데요. 아직 논의 중이라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앞서 특검이 추진하다가 무산됐던 대면 조사의 경우 검사 6명이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각각 박 전 대통령 수사, 그리고 대기업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의 한웅재 부장, 그리고 특수일부 이원석 부장 등 검사 여러 명이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 또 한 가지 관심사는 이제 공개 소환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서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어제 검찰 관계자는 이 공개 소환 여부에 대해서 과거 사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에 출석하기에 앞서서 포토라인에 선 바 있습니다. 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던 예외가 있다면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가 바로 다음 날 구속돼서 구치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전두환 씨인데요. 결국 이 과거 사례들을 감안해 보면 이번에 박 전 대통령 역시 출석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설 걸로 보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중앙지검 1층 현관 앞에는 각 언론사들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자리를 잡는 모습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전두환 씨의 경우에는 합천에서부터 앞선 과정이 그대로 다 준비가 되긴 했었죠. 알겠습니다.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소환조사 일자가 확정되면서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바빠졌습니다. 삼성동 자택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검찰과 특검 수사 당시에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오늘 오후 1시쯤 이곳 서울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자택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어제 이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이 안 됐다며 이 방문이 거부된 바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바로 출입이 된 것으로 봐서 사전에 박 전 대통령 측과 연락이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유 변호사는 이 2시간가량 자택에서 머물다가 나갔습니다. 예. 자,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과 소환조사 일정 등을 논의했을 것 같은데 박 전 대통령 입장이 그러면 반영이 됐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유영하 변호사가 이 자택을 빠져나간 직후에 취재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과 상의해서 나온 결과로 보입니다. 이전 특검 조사 때도 이 조사 일자까지 잡았다가 갑자기 조사를 거부한 적이 있는 만큼 아직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일단 검찰 일정에 따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전에 검찰이나 특검 조사 당시 또 탄핵 심판 과정 때와는 좀 달라진 모습이긴 한데 입장이 왜 바뀌었다고 봐야 될까요? 우선 이 전체적인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 이 대응 전략이 바뀌었다는 게 이 정치권과 법조계 해석입니다. 이 탄핵 심판 당시에 이 비상식적인 막말을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쏟아냈고 이 검찰과 특검 수사도 납득하기는 어려운 이유로 거부한 바 있는데요. 이 모든 게 사실 여론전을 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도리어 탄핵의 한 중요한 사유가 됐고 여론이 등을 돌리는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검찰 수사만큼은 비정상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또 이 신분이 대통령에서 민간인으로 바뀐 것도 고려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평우 변호사가 이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김평우 변호사가 빠진 것도 같은 이유로 보입니다. 예. 언론 대응을 전담할 변호사를 지정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박 전 대통령은 엊그제 이 손범규 변호사를 만난 자리에서 언론 대응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또 이 변호사 한 명을 추가로 배정해서 언론 대응을 해달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 변호사와 황성욱 변호사가 언론 대응을 맡게 됐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 측의 대응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일방적이고 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점은 이미 거의 모든 언론들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이 모든 언론이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해 왔는데 이제는 이 역시 정상적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으로 되돌리겠다는 게 뭘 정상적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것을 나름대로 수정해 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 보도했다고 주장을 해왔던 것이죠. 그겁니까? 아니면 이른바 이제 그 막말 논란으로 일어났던 그런 상황들을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그동안 이제 언론 대응을 했던 부분들을 보면 일방적으로 이제 언론이 잘못 보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난만을 해왔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뜻,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뜻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알리겠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대응 자세가 바뀌었다고 해서 혐의에 대한 입장이 바뀐 건 물론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현재 대략 13가지에 이르는데요. 대통령 측은 전면 부인의 입장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표현하는 방식이 음모라든가 기획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않을 뿐 본인과 무관하다는 입장은 계속 고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고석승 기자가 삼성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박 전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소환 당일 어디서 어떻게 조사를 받을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사 강도와 또 방식에 따라서 박 전 대통령 진술의 수위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인 피의자 박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 조사에 이용되는 중앙지검 7층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되면 오전 9시 30분까지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야 합니다. 이후 취재진 앞 포토라인에 멈춰서서 질문에 답한 뒤 노승권 1차장 검사 등과 간단히 면담을 마치고 7층 영상 녹화 조사실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이곳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된 직후 검찰이 확장 공사를 진행한 곳으로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공모 혐의를 받는 최순실 씨가 조사를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부장검사 및 담당 검사와 마주 앉게 되고 유영하 변호사가 함께 입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내용은 3-4대의 CCTV를 통해 고스란히 녹화됩니다. 또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 등이 조사실 밖에서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이 같은 조사 상황을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과거 검찰에 소환된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따라 침대와 샤워시설 등이 있는 대검찰청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영상녹화실엔 소파 정도가 놓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13가지에 이르면서 밤늦게까지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10시간,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2차례에 걸쳐 30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자, 이제 엿새 남은 대면 조사를 앞두고 검찰도 단단히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진술과 물증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조사 준비가 많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앞서 수사를 했던 검찰 특수본 1기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모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의 삼성 뇌물죄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13가지 혐의에 대해서 앞서 두 수사팀이 이 질문지를 모두 정리를 이미 해둔 상태인 건데요. 예. 결국 조사는 불발이 됐지만 현재 검찰은 이 뇌물죄뿐 아니라 이 박 전 대통령 13개 혐의에 대해서 앞선 질문지를 하나로 합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다양한 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양한 카드 속에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의 뭐 수첩이라든가 아니면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를 하지 못한 대신에 이 박 전 대통령의 참모진들이 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면서 공모관계를 직접 인정을 한 건데요. 예. 안종범 전 수석과 정우성 전 비서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입니다. 두 사람의 헌법재판소 증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재단 설립에 대해서 지시를 하실 때 대충 한 1개 기업당 30억 정도 하면은 10개 기업이면 300억 정도 된다라고. 그 과정에서 이제 최순실 씨 의견도 한번 들어서 반영할 거 있으면 반영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예. 자, 앞서 검찰 수사에선 다뤄지지 않았지만 특검 수사를 통해서 나왔던 것이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박 전 대통령은 공모자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인 피의자인 블랙리스트의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청와대, 정부 부처 등이 정권 출범과 함께 모두 동원이 됐고 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된 것도 드러났기 때문에 이 특검팀은 공모관계로 결론을 내린 건데요. 예. 특히 정유라 씨 승마 지원과 관련해 이 노태강 전 체육국장 등을 나쁜 사람이라고 인사조치한 데 대해서는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과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 등이 일치된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검찰이 이렇게 구체적 정황과 진술을 이 박 전 대통령 앞에 제시를 할 경우에 이를 피해갈 방법이 마땅치 않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우세합니다. 예. 피해갈 방법이 사실 되게 이제 모른다고 하거나 아니면 지금 여태까지 되게 그렇게 부인을 해왔으니까요. 모른다고 하거나 아니면 참모들이 알아서 한 것이다. 혹은 뭐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그 얘기거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시를 한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나는 그런 취지로 지시를 한 게 아닌데 참모진들이 과잉을 해석을 했다거나 등의 주장을 펴면서 피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상당 부분의 혐의에서 공모자들이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검찰과 특검은 이 한두 사람의 진술로만 이 박 전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확인한 게 아니라 복수의 진술과 물증 등을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박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굳이 안 해도 공모 관계로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자신을 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특히 수사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초라고까지 표현하는 이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 같은 물증은 부인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하긴 뭐 유무죄를 피의자가 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소환 날짜가 확정되면서 이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이것이 주목됩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도주의 우려 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등 공모 혐의자들이 대부분 구속된 데다가 청와대의 증거인멸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달 안에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4월 초순엔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다음 달 중순부턴 대선 후보들의 공식 유세가 시작되는 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속전속결 입장을 세운 겁니다. 검찰이 심사숙고하는 점은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철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을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개에 달하는 혐의의 죄질 등을 따져보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등 공모 혐의자들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입니다. 공모 혐의의 최상층부에서 핵심에 서 있는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정 개입 사건이 불거진 이후 청와대의 증거인멸 및 은폐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 점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입증을 위한 대기업 수사로도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SK와 롯데그룹을 상대로 대가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헤치겠다는 겁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지난 월요일 검찰은 면세점 사업을 담당하는 관세청 직원 2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SK와 롯데그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이유가 면세점 신규 허가와 관련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두 그룹 총수들은 지난해 2월과 3월에 박 전 대통령과 독대를 했고 이후 신규 면세점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황은 SK 측과의 독대에 앞서 작성된 대통령 말씀 자료와 경제 속실 주도로 만든 VIP 지시사항 보고 문건에도 담겨 있었습니다. 또 SK는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위해 움직였던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사면 직후 그룹 고위 관계자가 안종범 전 수석에게 하늘 같은 은혜라는 문자를 보낸 겁니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 무마의 대가로 돈을 한 번 더 출연하려다 문제 소지가 있어 돌려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해당 그룹들은 대가성을 바라고 두 재단에 출연한 게 아니라며 정부 특혜의 시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JTBC는 한국리서치와 함께 조사해봤습니다. 대선과 무관하게 신속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안지연 기자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대선 일정과 무관하게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들의 생각도 이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74.7%는 대선과 상관없이 가급적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 일자를 통보한 것에 대해서도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자가 77.6%로 파면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나친 조치였다는 응답의 약 5배였습니다. 소환 방식에 대해선 공개 소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69.5%였고 응답자의 72%는 필요시 구속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헌재의 탄핵 결정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처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전체의 78.8%였습니다.
75%는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나 승복 선언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자신의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도 57.4%가 승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내용적으로도 그런가에 대해서는 세간의 의구심을 완전히 거둬내진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입니다. 압수수색이 없는 대면 조사는 한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관계를 드러내는 차명폰 사용, 그리고 삼성 뇌물죄 등과 관련한 핵심 참모들의 기록 등이 아직 청와대에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틀에 걸쳐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영장을 들고 갔지만 군사보호시설 등을 주장한 청와대 거부로 결국 불발됐습니다. 당시엔 청와대가 제출한 일부 자료만 넘겨받았습니다. 지난 2월엔 특검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역시 청와대 경내 진입을 거부당했습니다. 다시 수사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은 아직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통상 압수수색에 이어 주요 혐의자를 소환하는데 이번엔 박 전 대통령 소환 날짜부터 잡은 겁니다. 중요 물증을 확보할 수 있는 초반 압수수색은 수사 성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엔 박 전 대통령이 사용했다는 차명폰이나 핵심 참모들의 기록 등 여전히 많은 증거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박 전 대통령 대면 조사와 함께 압수수색에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록물로 분류를 해서 봉인이 되면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파기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문서가 파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동 자택 역시 최순실 씨 측이 구매에 관여하는 등 최 씨와 연루돼 있어 이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결국 압수수색 시점과 성사 여부가 검찰의 수사 의지를 드러내는 잣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김준입니다. 이처럼 검찰의 압수수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결정적인 수사 단서를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청와대가 중요 자료를 파기했을 가능성을 높이는 새로운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청와대는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9월 이후부터 문서 파쇄기 26대를 사들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파쇄기 구입은 JTBC의 태블릿 PC 보도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작년 10월 25일부터 집중됐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와대가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조달청의 요청에 사들인 물품 목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이 문건에는 청와대가 흔히 파쇄기라고 하는 문서 세단기를 구매한 내역도 포함됐습니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이 불거진 후부터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9월 27일 조달청에 2대의 구매를 요청했는데 최순실 씨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인사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불과 일주일 뒤입니다. JTBC가 최 씨의 태블릿 PC를 확보해 연설문 유출을 보도한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25일에는 숫자가 늘어 6대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최 씨가 검찰에 구속된 후인 11월 7일에도 6대, 특검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1월 11일에도 6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전날인 지난달 2일에도 6대를 조달청에 요청했습니다. 4개월여간 문서 세단기 26대가 청와대로 납품된 겁니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이 불거지기 전 6개월 동안은 문서 세단기를 구입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는 문건들을 파기할 목적으로 문서 세단기를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서복현 기자와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파면돼서 떠난 청와대에는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의 참모들이 그대로 남아있죠. 어제 황교안 대행이 사표를 반려하면서 남게 된 겁니다. 대통령 기록물과 중요 수사 단서 파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서령 기자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실장 3명과 수석 9명의 사표를 모두 반려했습니다. 국정 공백을 막고 외교안보나 경제 현안 등 긴급한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에서 대부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 등 업무 자체가 모호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탄핵 정국에서 박 전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를 도왔던 참모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처럼 남은 참모들은 압수수색 불가 입장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예, 이렇게 청와대 기록물 파기 우려가 확산되는 이유는 그동안 청와대와 핵심 참모들이 보여온 태도 때문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에게 이미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된 상태이고 청와대는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에도 경내 진입을 막은 바가 있습니다.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온 얘기가 청와대가 문서 파쇄기 이걸 무더기로 구입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청와대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한 이 물품 목록을 한번 봤더니요. 예. 청와대가 그전에는 구매 목록이 없던 이른바 파쇄기라고 부르죠. 문서 3단기를 이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이 불거진 이후, 그러니까 9월 이후부터 4개월 동안 26대를 사들였다는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제 JTBC가 태블릿 PC를 보도한 바로 다음 날, 예. 작년 10월 25일에. 예. 그리고 이제 특검 압수수색 전날에도 조달청에 이 문서 3단기 구매를 요구했다. 예. 이런 얘기인데 요구한 주체는 어디입니까? 일단 문건을 보면요. 대통령 비서실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 이 대통령 비서실은 각 수석실까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요. 대통령 비서실 자체 안에서 이 3단기를 다 썼다기보다는 각 수석실로 배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문서 3단기를 집중적으로 구매한 이유는 아직 뭐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청와대 태도를 봤을 때 핵심 수사 단서 등을 혹시 파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미 검찰에선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고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검찰은 재판에서요. 안종범 전 수석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대응 문건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는 휴대전화는 교체가 답이다. 휴대전화 액정 우측 3분의 1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숴야 한다. 전자레인지에 돌려야 안전하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 검찰은 이를 토대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안 전 수석에게는요.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예. 특히 JTBC의 태블릿 PC 보도 다음 날 바로 이런 문서 3단기 이거를 많이 구매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여전히 한쪽에서는 뭐 이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실제로 그런 것이라면 뭐하러 이런 것을 구매하려 했겠느냐 하는 것이 반론으로 제기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안 전 수석의 수첩에서도 청와대가 은폐하려 한 정황들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10월 12일인데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 전 수석 그리고 김성우 전 홍보수석까지요.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대책회의 내용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적혀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금, 청와대 주도와 개입은 X, 정경련 주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재단 자체를 정경련이 주도하고 인사는 청와대가 추천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죠.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검찰도 특검도 여태까지는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종이 형태로 된 문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 사건 수사에 어떤 필요한 단서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 박 전 대통령은 최 씨 회사 관련 문건을 안 전 수석에게 줬고 이 문건이 대기업에게 전달됐습니다. 문건 형태로요. 그리고 또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은 최 씨와 인편을 통해 문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에게 받은 재단 관련 자료를 다시 안 전 수석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이 범죄와 관련된 이런 단서들이 될 문건들이죠. 그리고 또 특히 최순실 씨 또 비선 의료진이 청와대 보안 손님으로 들어갔을 때 그 일지 등도 역시 문건 형태로 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 문건들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려 했지만 경내에는 못 들어가고 임의 제출만 받았고요. 여기에는 수사 핵심 단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검 역시 압수수색을 하려 했지만 청와대 거부로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와대 내부 관계자 말고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건이 있고 또 지금은 있는지 혹은 파기됐는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단지 범죄 단서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불리한 그런 문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질 가능성, 이것도 지금 우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이 청와대 문서들은요, 대부분 사적 용도가 아니라 이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작성된 문건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향후 국정 운영의 참고 자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역사적 가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초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만약 박 전 대통령이나 참모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파기를 했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삼성동 집 앞에서는 친박단체 회원 등의 집회가 이어지면서 주민들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보다 못한 주변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총회를 열고 경찰에 탄원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데도 경찰이 집회 저지 등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군복 차림 남성이 경찰을 밀치며 고성을 지릅니다. 경찰이 친박단체 회원을 연행해 가자 항의하는 겁니다. 인파에 갇힌 차량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취재진과 경찰, 친박단체 회원들이 뒤엉켜 골목은 아수라장입니다. 이 골목은 평소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돌아간 지 나흘째인 오늘도 소란은 계속됩니다. 너 소장 어디 있어, 소장? 한강경찰서 소장 나와! 태극기를 든 친박단체 회원이 소리 지르는가 하면 경찰에게 삿대질하며 따지던 남성이 연행되기도 합니다. 결국 학부모들은 학부모 총회를 열고 학생들 안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경찰과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탄원서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불편하니까 애들도 위험하고 그래서 서명하고 탄원서 제출하기로 한 거. 근처 파출소엔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는데 경찰은 임의로 집회 시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촛불 집회 당시 행진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던 경찰이 삼성동 집 앞 집회에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제19대 대선일은 5월 9일로 확정됐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5월 9일로 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제 대선까지는 55일이 남았습니다. 2달 넘게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황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 자리에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황 대행은 보수 진영 주자 가운데서는 지지율이 가장 높았는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보수 진영 판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황 대행이 출마를 포기한 배경을 전해드리고 향후 대선 구도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황교안 대행은 대선 주자로 거론됐습니다. 당시 황 대행은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혹시 대통령 출마를 계획하거나 고려하고 계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대선 출마 관련 질문은 37차례나 쏟아졌지만 황 대행은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 대행이 최종적으로 불출마를 선택한 이유는 지지율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5% 이하였던 황 대행의 지지율은 지난 1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과 함께 상승했고 지난달 반 전 총장이 중도 하차한 직후 탄력을 받으면서 두 자릿수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사태 공동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는 좀처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또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박근혜 정부 실패의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총리를 지낸 황 대행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낮은 당선 가능성이라는 현실적인 벽과 함께 출마 명분도 약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예, 이렇게 황교안 권한대행이 오늘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대선 지형, 특히 보수 측 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이 상황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수 쪽의 보수 정당 반응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했을 때랑은 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랑 비슷하게 당혹스럽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만 바른정당에서는 마치 좀 반기는 듯한 인상을 풍겼는데요. 예. 논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당 논평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 거였고요. 바른정당 논평은 불출마는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다 이런 논평이었습니다. 예. 결국 이제 황대행은 우리 후보다 이렇게 믿고 있던 쪽이 어느 쪽인지가 이제 나타나는 상황이 됐네요. 예. 한국당이 아쉬워하는 이유, 지지율 때문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JTBC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황대행의 지지율은 9.6%였습니다. 예. 뭐 높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보수 주자 중에서는 최고 지지율이었고요. 제법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2위 안희정 지사와도 오차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예. 반 전 총장에 의해서 이제 또다시 이른바 이제 그 보수 진영 내 1등 주자가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 됐는데 남은 주자군의 어떤 그 약한 경쟁력을 보자면 적어도 현재까지는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보수 정당 지지자들로서는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결과를 좀 다시 보시면 황대행이 이 국면에서 빠지고 나면 누가 남느냐? 그 다음 주자가 홍준표 경남지사인데 지지율이 2.2%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물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참고로 어제 오늘 내일까지 해서 한국당에서는 대선 후보 경선 후보 등록 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6명이 등록을 했는데요. 김관용 지사, 그리고 원주철 의원, 김진태 의원, 안상수 의원, 조경태 의원, 여기에 신용환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까지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만 뭐 이들 주자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에도 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보수 진영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 홍준표 지사라든가 유승민 의원이 지지율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황교안 대행이 나가버린 이후에 그 지지율을 어느 정도 받느냐가 관심사일 것 같은데. 예, 뭐 반 전 총장이 빠진 만큼 황대행이 오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오를 만큼 지지율이 홍 지사나 유 의원이 오를 지지율이 황대행이 빠진 만큼이 고스란히 똑같이 올라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뭐 누가 사퇴를 했다 했을 때 같은 유사한 어떤 후보도 많이 가져가도 한 80% 이상 이동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이 다른 그 후보라면 그 이상을 하기는 더 어렵다 싶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 지금까지 예를 봐도 그렇고 100% 고스란히 물려받는 경우는 뭐 사실 없었잖아요, 그죠? 예. 게다가 또 이번 경우에는 눈여겨봐야 될 게요. 황대행을 지지해온 분들은 보면 굉장히 강경 보수로 분류가 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층과 많이 겹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습니다만 홍 지사 같은 경우에는 친박계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배신의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는 인물입니다. 예. 하긴 뭐 홍 지사는 친박계에게 양박이라고 했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굳이 풀이는 안 해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홍 지사나 유 의원의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친박계를 포함한 보수 진영의 희망으로 떠오를 것이다 하는 것은 현실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는 말인가요? 예, 당장 오늘부터 친박계에서는 이제 새로운 제3의 후보를 찾아보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예, 오늘 한 친박계 중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황식 전 총리를 한번 설득해보겠다. 뭐 잘만 하면 좋은 후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55일 남은 대선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궁욱 기자였습니다. 예, 전체 대선 주자 가운데 1, 2위가 모두 지금 민주당 소속이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 경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C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안희정 두 후보 간의 양자 대결은 오차범위 내로 나왔는데 다만 경선에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만 물어봤더니 문재인 전 대표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누구를 선택할지 물은 조사 결과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34.3%, 안희정 충남지사가 32.8%로 두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이었습니다. 경선에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따로 조사했습니다. 이미 경선 선거인단 참여를 신청한 응답자와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응답자만 조사했더니 문재인 전 대표가 54.8%, 안희정 지사가 22%로 나타나 격차가 컸습니다. 보수 성향이 높은 60대 이상에서도
3.6%만 참여 의사를 보였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보수 성향 지지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이들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는 비중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참여자는 179만 명을 넘었습니다. 경선 선거인단 마감은 21일입니다. 민주당은 220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JTBC 이재은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이 오는 대선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커서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3당 원내대표가 개헌 단일안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는 5월 9일 대선일에 대선 투표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단일안을 만드는 TF 작업을 해왔었고 다음 주 초에 단일안에 대한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으로 하고 대통령이 외교 안보 등 외치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맡는 형태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고 있어 국민투표까지 붙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150명이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지만 국회를 통과하려면 2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내 일부가 개헌에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지만 개헌안을 내기로 한 3당 내부에서도 완전히 합의된 것은 아닙니다. 국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개헌에는 반대합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정치적 계산이 깔린 졸속 합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개헌 가능성보다는 개헌 추진을 고리로 한 대선판 흔들기가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3년 가까이 바닷속에 잠겨있는 세월호가 마침내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참사 해역에는 세월호를 끌어당길 바지선 2척이 들어왔고 세월호를 담아 운반할 선박도 모레 도착합니다. 미수습 가족과 유가족들은 인양이 끝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진 기자가 참사 해역에 다녀왔습니다. 세월호가 가라앉아 있는 전남 진도 사고해역에 지난 12일 인양을 위한 장비가 도착했습니다. 네, 제 뒤로 보이는 2척의 배가 세월호를 끌어올릴 제킹 바지선입니다. 여기에 세월호를 연결을 해서 끌어올리는 데 성공을 하면 세월호는 다음 달 초 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기상 상황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달 첫 소조기가 시작되는 5일 인양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참사 3주기인 다음 달 16일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도착합니다. 팽목항에 머물면서 인양을 기다려온 미수습자 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또 바닷물을 받고 살아가 아이를 찾고 싶어요. 가장 무서운 게 배가 안 올라올까 봐도 무섭고요. 거기서 아이를 못 찾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도 너무 많습니다. 동거차도 산중턱에 천막을 쳐놓고 인양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유가족들은 인양이 끝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지금 선체위원회가 조사가 아직 안 꾸려졌습니다. 빨리 하루빨리 꾸려져서 세월호 인양하는데 그 조사위원회들이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구성 법안과 관련해 위원회가 어떻게 꾸려질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세월호 참사의 그 제1 증거물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거잖아요. 선체 조사에 관한 전문가들이 조사위원회에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선체조사위원회 위원들은 여당과 야당, 피해자 가족 추천을 거쳐 선정됩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중국의 관광 보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 여행 상품 판매를 모두 금지한 오늘 당장 소규모 여행사와 외곽 면세점 같은 영세 업자들부터 타격을 입었습니다. 평택항과 제주에도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먼저 전다빈 기자가 문 닫을 처지가 된 서울의 영세 관광 업체들을 찾았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전담인 소규모 여행사들은 예약이 뚝 끊기자 오늘부터 기약 없는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무급 휴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고려하고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나가지는 모습.
단체 관광객들만 찾아오던 서울 외곽의 소형 사후 면세점들은 직원부터 줄였습니다. 면세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래요? 단체 관광객들이 찾던 식당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12시 25분, 점심시간이 한창인 시각입니다. 그렇지만 이곳 중국인 관광객 전담 식당은 텅 비었습니다. 평소 220석이 꽉 차서 중국인 1000명이 줄을 서서 점심을 해결하던 곳입니다. 태국 등 다른 나라 관광객을 유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태국행은 또 4월이면 성수가 끝나요. 점심때도 뷔페식으로 조금 이제 가볼까.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관광버스 기사들은 버스 할부금이 걱정입니다. 가볼 수도 없죠. 차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힘들어요. 이렇게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자 면세점 파견 사원을 비롯해 관련 노동자들은 오늘 우리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이틀 전에 배편을 통한 한국 상품 반입도 전격 금지했습니다. 중국 세관에서 통관을 할 수가 없게 되자 평택항에는 보따리 상인들이 반송한 물건이 쌓여가고 면세점과 식당들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중국 옌타이에서 출발한 배에서 내리는 관광객은 고작 30명뿐입니다. 단체 예약은 모두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평택에서 중국을 배로 오가는 보따리 상인 이성수 씨는 지난 13일 옌타이로 화장품 3병을 가지고 갔다 세관에서 막혀 한국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중국 정부가 돌연 담배 5갑을 제외한 한국 상품의 반입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인천, 군산, 평택항의 모든 하객선에 물건이 다 막히고 중국으로 보낼 곳이 현재는 없어요, 거의. 항공도 막히고. 이곳은 보따리상들이 중국으로 가져갈 짐을 포장하는 수화물장입니다. 하지만 짐을 포장하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 없고 중국 세관으로부터 반입이 금지돼 반송된 전자제품과 화장품들이 곳곳에 가득합니다. 피해는 면세점과 식당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배출항 전 2시간 동안 영업하던 면세점은 손님이 없어 30분 만에 문을 닫았고 매출은 평소의 10% 수준에 그쳤습니다. 주변 식당들도 손님이 없기는 마찬가지여서 금한령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라는 초강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오늘 밤 일본에 도착해서 한중일 세 나라 방문에 돌입하는 가운데 국무부 대변인이 JTBC와 일본 TV 아사히의 공동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최병권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외 정책을 국내에 알리는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이 고강도 중국 압박 카드를 시사했습니다. So that's where our focus is going to be. Certainly, we always reserve the right to take additional steps with regards to sanctions, but we don't have anything to announce at this time. 중국 기업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가 대북 정책에 포함됐는지를 묻자 나온 답변입니다. 미국이 중국 기업을 제재하면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한국 사드 보복에 대한 맞불 카드가 됩니다. 한국도 미국의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 한중 정면 대결로 번집니다. 국무부는 틸러슨 장관이 들고 오는 순방 보따리에 대북 대화는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We don't want to have talks for talk's sake. We don't want to just have talks so North Korea can continue to delay and again continue to build up its nuclear program and to test ballistic missiles. 틸러슨 장관은 방한 기간 중 사드 배치를 재확인하고 중국에선 대북 강경책을 보여준 뒤 압박과 설득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최병건입니다. 지난달 실업자 수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90년대 말 외환 위기 때 수준입니다. 치솟는 청년 실업률도 문제지만 떠밀리듯 은퇴한 중장년층 역시 재취업이 어려워서 영세 자영업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불황의 고용 한파를 실감케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35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3천 명 늘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여파로 홍역을 앓던 1999년 8월 136만 명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전체 실업률 역시 5%를 기록해 2001년 2월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12.3%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2월 12.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졌습니다. 통상 2월은 청년층의 졸업 시즌과 맞물려 구직자가 늘고 9급 공무원 시험 원서 접수가 있어 실업자와 실업률 수치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올해는 기업의 신규 채용이 줄고 조선 등 제조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실업자와 실업률 지표가 심각하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업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급감한 반면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은퇴자들은 늘어나면서 이들이 영세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올해도 3월 중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을지는 미지수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들은 여전히 허술합니다. 일자리 총력전을 펴고 있다지만 보여주기 식이다 보니까 예산은 되는데 성과는 없고 애타는 구직자들에겐 상처만 더하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이 정부 위탁업체에서 포토샵 등의 교육을 받으면 취업을 연결해준다는 정부의 취업 지원 제도. 하지만 일자리가 절실했던 여성은 정부 지원금을 받은 교육업체가 전혀 성의가 없고 취업 면접 기회조차 잡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일단은 커리큘럼 자체가 없어요.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식의 약간 그런 거고요. 이름만 한 두세 군데 이렇게 갖다 놓는데. 더 황당한 건 교육이 끝난 후 제안받은 식당 주방 일이었습니다. 이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그러니까 근무하는 식당 서빙, 주방 이런 거요. 그거를 문자로 알선을 보내가지고 제가 너무 황당해서. 반대로 지원 제도가 갑자기 바뀌어 갈 곳을 잃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코이카의 ODA 청년 인턴들은 국내에서 6개월 정도 일한 뒤 해외에 공적 원조 관련 기관에 파견됩니다. 하지만 올 1월에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해외 파견이 없어졌습니다. 최저시급을 받으면서도 인턴으로 일하고 있던 청년들은 배신감을 토로합니다. 이유도 없고 이유 설명도 없고 사과도 없고 그냥 출장비 삭감되고 파견도 취소되고. 알고 보니 직접 돈을 들여 고용하는 건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며 기재부가 예산을 줄였는데 코이카가 이를 인턴들에게 늦게 알려준 겁니다. 최악의 취업 빙하기. 구직자들에겐 보여주기보다는 일관성 있고 실속 있는 일자리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전국의 항포구와 앞바다에서 오늘 4만 척의 어선이 동시에 뱃고동을 울렸습니다. 정부가 바닷물의 채취를 연장한 것에 항의하는 어민들의 대규모 해상 시위였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산 다대포와 경남 통영, 강원 주문진 등 전국의 항포구에서 뱃고동 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집니다. 겹겹이 늘어선 어선은 경남 통영 욕지도 앞 골재 채취 단지로 가는 바닷길도 막아버렸습니다. 정부가 물고기들의 산란장 파괴를 묵인하면서 어획량을 반토막 내놓고 다시 내년 2월까지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연장했다며 어민들이 실력 행사에 나선 겁니다. 전국 규모로는 처음인 해상 시위에는 91개 수협 소속 어선 4만여 척이 참가했습니다. 어민들은 애초 국책 사업에만 쓰기로 한 바닷모래를 2010년 8월 민수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 허가해준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국토부 간부 출신이 골재협회 상근 부회장에 선임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건설업계는 4대강 공사 뒤 육지 하천의 모래 채취도 전면 금지된 만큼 바닷모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절충점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변호인이 정 씨의 덴마크 망명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 씨 측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덴마크 법원이 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면 다음 단계는 정치적 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덴마크 검찰이 오는 22일쯤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불복 소송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서 미즈메디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7명이 로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신생아 씨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부산 동의대 앞 도로에서
60살 구모 씨가 몰던 택배 트럭이 대학생 7명을 치어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구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의대와 철거 작업 비용 문제로 소송까지 가게 돼 화가 나서 인근 시장에 세워져 있던 택배 트럭을 훔쳐 학교 쪽으로 돌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1월 우리나라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물가는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5.3%가 올라서 회원국 평균인 0.4%보다 13배가량 높았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선 헌법재판소 판결에 불복하는 지지자들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이번 탄핵의 결정적 이유였던 국정농단이 벌어진 주요 현장들이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영 기자입니다.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입니다. 대략 5m 정도 돼 보이는 높은 담벼락 너머로 2층짜리 주택이 보이는데요. 바로 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나무들을 가려서 내부는 잘 들여다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15분을 넘겼는데요. 이 자택 앞 사거리를 중심으로 경찰과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또 저쪽 태극기가 꽂혀 있는 전봇대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 지지자 30여 명이 모여 있습니다. 시위대가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이곳은 탄핵 핵심 사유가 된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벌어진 주요 장소와 가깝습니다.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소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지시해 대기업으로부터 288억 원을 출연받아 설립하게 한 재단법인 K스포츠는 차로 4분 거리. 이곳에서 800m를 더 가면 미르재단이 나옵니다. 최순실 씨가 운영한 더 블루케이 사무실입니다. 이곳은 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직선 거리로 1.4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한때 이 일대가 일명 순실로드라고 불리며 현장 투어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재단법인 K스포츠와 미르는 사무실을 비웠거나 직원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두 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빠르면 이달 말 청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지금 사업 기획 다 하고 있고 알아보고 있어요. 그냥 풀리면 언제든지 한다. 문제가 없어지면 없애라고 하면 뭐 할 수 없이 여러 개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반대적인 적극의 시도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 시위대는 박근혜 지킴이를 자처하며 며칠째 골목길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습니다. 때때로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3시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는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학교 인접한 곳에서 이렇게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조용하던 주택가가 집회로 소란스러워지자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거 인도 아니잖아요. 인도가 저쪽인데 며칠째 지금 장사 뭐 하고 있는데 지금 입구 좀 나오고 입구 좀 나오세요 좀. 식당 입구니까. 네. 죽을 동안 장사도 안 되고 진짜. 시위대 사이에서는 근거 없는 가짜 뉴스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200억 받았다고 여기저기 그 문자가 200억 들고 보셔봐봐. 내가 거짓말 치는 거야. 440여 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선 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탄핵 불복 집회를 조직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가짜 뉴스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SNS를 통한 가짜 뉴스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에 서 있는 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자택 대납 의혹과 대리 관리까지 이곳을 둘러싼 의혹도 점차 불거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리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을 결정하고 그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연락에 돌아다니면서 운동화가 닳고 닳아 없어질 수 있도록.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당신네들이 질문할 권리도 없고 내가 답변할 의무도 없어요. 탄핵된 전직 대통령을 찾아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한 그는 기자들에게 성을 냈습니다. 왜 질문하느냐 하는 것이었죠. 오늘의 앵커 브리핑은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저를 포함한 언론인들이 왜 묻느냐고 강변하는 이 사회 권력들에게 되돌려주는 공통된 답변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가진 하나의 역할이 있다면 바로 대통령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사흘 전에 뉴욕타임즈 딘 베케이 편집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 뉴스라고 몰아붙인 바로 그 신문사를 이끌어가는 언론인이었습니다. 사실 이 땅의 기자들 역시 같은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저희 JTBC의 토론사회자 신예리 기자도 기자 초년병 시절에 선배들에게 거듭 들어왔던 말을 떠올렸다고 하는군요. 기자란 독자들 대신 물어보고 답을 들어서 알려주는 사람. 좋은 기자란 바로 질문을 잘하는 기자다. 어찌 보면 매우 교과서적인 그 이야기 속에 답은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박근혜 정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지만 질문은 권력의 주변부 누구에게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언론도 마찬가지였겠죠.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던 약속에 질문은 차단됐지만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이른바 간담회에서도 질문은 목말랐으며 결국 마음에 드는 질문만을 골라받은 기묘한 형태의 인터뷰가 인터넷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설파에 따르면 질문은 또 다른 권력입니다. 질문은 상대가 좋건 싫건 대답을 전제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민주사회에서 위정자에게 권력을 부여한 시민들이 거대한 권력자가 되어버린 위정자들을 향해서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권력, 바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질문의 본질은 다음과 같이 단순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부여한 권력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족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부여한 권력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은 시민사회로부터 대신 질문할 수 있는 권력을 위임받은 저희 언론도 역시 받아야 할 질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엿새가 남았죠. 박 전 대통령은 엿새 뒤인 다음 주 화요일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이고 곧바로 조사실에 올라가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진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을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로 다가온 박 전 대통령 조사, 검찰은 준비를 어떻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네, 검찰 관계자는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을 여러 명이 꼼꼼히 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다음 주 조사를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모습인데요. 조사를 여러 번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단 하루 조사로 박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확인해야 됩니다. 다음 주 조사를 위해서 검찰은 이 특검이 앞서 만들어둔 50쪽 분량의 박 전 대통령 조사 질문지를 참고하면서 핵심 질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대개 조사 시간이 12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냥 산술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13가지 혐의라면 한 혐의당 1시간 정도의 조사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게 과연 이제 충분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달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박 전 대통령은 뭐 지금까지 예를 보자면 혐의를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은요, 그동안 아주 일관됐습니다. 최순실 씨 등의 사익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적이 없다는 거였는데요.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던 최종 의견서를 통해서는 물론 파면돼서 지난 주말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면서까지 진실은 밝혀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본인이 받고 있는 이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앞서 구속된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은 이미 검찰과 특검, 헌재에서 여러 차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또 이들의 업무 수첩과 휴대전화, 또 최순실 씨와의 차명폰 통화 내역 등 이 핵심 물증 역시 박 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봅니까? 네, 검찰이 정치적인 고려를 떠나서 앞서 밝힌 것처럼 외부 상황과는 상관없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큽니다. 공모관계에 있는 이들이 대부분 구속돼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들의 범행을 지시한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만 불구속 상태로 둔다는 건 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와 삼성동 자택에 남아있을 걸로 의심되는 이 핵심 증거들을 없앨 가능성 역시 검찰은 따져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물론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돼도 그것이 발부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 문제고요. 발부의 주요 요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증거인멸 가능성 혹은 도주의 우려 뭐 이런 것들인데 법원이 만일에 그 청구를 받는다면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민규 기자가 핵심 증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검찰 수사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바로 이제 청와대 압수수색입니다. 대개의 경우를 보면 압수수색을 하고 거기서 상당 부분의 증거 자료를 검찰이 갖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소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환해서 거기서 이제 그 근거를 가지고 조사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번엔 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압수수색은 지금까지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청와대 경내에는요, 아직 박 전 대통령의 차명폰이나 청와대 참모들의 업무 기록, 경호실의 업무 일지 등 핵심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이미 이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옮기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 작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검찰이 빠르게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데요.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앞서와 마찬가지로 압수수색을 막아설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할지 역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착수됐다고 들었는데 짧게 좀 전해 주시죠. 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다시 본격 시작했습니다. 참고인 조사 그리고 압수수색 등을 시작을 한 건데요. 어제 서울 강남의 한 투자 자문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압수수색은요,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간 뒤에도 이 업체로부터 자문료 형식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앞서 특검 수사는요, 우 전 수석이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을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또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서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하는 등 정부 부처와 기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부분에 집중이 됐습니다.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이 수사 자료를 물론 넘겨받았고요. 이 부분을 포함해서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까지 수사하기 위해서 앞서 전담팀을 꾸렸고 오늘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검찰과 특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이미 무산되어 있는 가운데 범죄 단서가 될 수 있는 청와대 문건이 파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죠. 오늘 새로 나온 소식은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 이후에 흔히 파쇄기라고 하는 문서 세 단기를 20여 대나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이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좀 더 취재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 현황을 토대로 청와대 문건 파기 우려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흔히 파쇄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문서 세 단기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잘게 써는. 예. 청와대가 무더기로 샀다는 건데 혹시 어느 정도 성능인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문건을 보면 모델명까지는 나오지 않는데요. 예. 그런데 이 가격을 보면 한 대당 80만 원, 비싸게는 이 100만 원가량 했습니다. 고가군요. 예, 문서 세 단기 시중 가격대를 한번 봤더니 이 정도 가격이면 상당히 좋은 성능의 세 단기를 구입했던 것으로 추정이 예. 됩니다. 지난해 9월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사태 이후에 그때 뭐 한창 재단 얘기가 나올 때니까요. 그렇죠. 태블릿 PC 얘기는 그때까지는 아직 아니었고. 예. 근데 아무튼 그 9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구매를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조달청 문건을 보면요. 이 대통령 비서실이 지난해 9월 27일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에 문서 세 단기 2대를 조달청에 구매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JTBC 태블릿 PC 보도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25일부터는 수를 늘렸습니다. 10월 25일부터 6대, 11월에는 6대, 지난 1월에도 6대, 그리고 특검 압수수색 전날인 지난달 2일에도 6대를 사달라고 조달청에 요청한 것으로 나옵니다. 지난 1년을 보면 9월 이전 6개월 동안에는 문서 세 단기 구매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도 문서 세 단기가 뭐 구매가 가끔씩 됐더라면 뭐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특히 이제 저희가 보도했던 태블릿 PC 보도 이후에 집중적으로 또 돼 있다라는 것은 그렇죠. 뭘 의미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만큼 파쇄할 것이 많았다 이런 얘기로밖에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그렇죠. 뭐 일부에서 그 잠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뭡니까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전혀 사실이라면 실제로 사실이라면 뭐라 이렇게 파괴할 것이 많겠느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구매 목적은 물론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긴 합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없는데. 근데 문서 세 단기라는 게 뭐에 쓰인다는 것은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이 터진 후부터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즉 범죄 증거가 될 수 있는 문건을 파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렇습니다. 이미 뭐 증거인멸 정황들은 많이 드러났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이미 적용이 돼 있는 상태고요. 또 검찰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요. 안 전 수석 그리고 참모들을 모아놓고 대책회의에서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근데 대부분 요즘 이제 전자문서 형태로 되기 때문에 뭐 문서 세 단계가 꼭 필요한 것이냐라고 의구심을 갖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청와대에서 전자문서를 주로 생산한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비전자 문서도 많습니다. 대통령 기록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역대 기록물 현황을 좀 보면요.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 750만 건의 기록물이 이관됐는데요. 그중 비전자 문서가 52만여 건이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 1088건 중에서 43만여 건이 비전자 문서였습니다.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그 넘어간 기록물이 정확하게 몇 건입니까? 1080만여 건 아닙니까? 1088만 건입니다. 1088만 건. 아까 1088건이라고 해서. 1088만 건이고요. 그중에 43만여 건이 비전자 문서고요. 또 이걸 봤을 때 이렇게 전자 형태가 아닌 비전자 형태의 문서가 많이 생산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관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이관된 문서들을 한번 보면요. 현재까지 8만 3천여 건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중 비전자 문서는 5,200여 건입니다. 전임 대통령과 비교하면 아직도 봤을 때 수백만 건이 더 이관이 돼야 되고 비전자 문서 역시 수십만 건이 더 이관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대면보다는 서면 보고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문서가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청와대에 문서 파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실제 문서 세 단기를 무더기로 구매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만 보면 청와대 문서를 파기했는지 확인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이 무산됐기 때문에요. 어떤 문건이 존재하는지 실제 파기가 됐는지 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기록관 역시 이 청와대가 넘긴 기록물을 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은닉이나 파기했는지는 검증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 대통령 기록관은 지난 13일에 이 파기 은닉에 대한 경고 공문을 보냈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빨리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하면 일단 이 범죄 단서를 더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확보 못하더라도 파기를 했다면 그 여부를 확인해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참모들이 사표가 반려됐고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문재인 캠프의 몇몇 인사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들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았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논쟁적입니다. 이를 두고 가짜뉴스로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그래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오대영 기자, 팩트체크 요청이 많았죠. 쟁점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최근에 영입된 문재인 캠프의 이 두 인사 중에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 된 정경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있습니다. 과거에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이런 의혹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최근 영입한 진익철 전 서초구청장인데 과거에 청원경찰 사망 사건에 관련이 있다. 이런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의혹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치명적일 것 같고 반면에 사실이 아니면 명예훼손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문재인 캠프에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페이스북에 부산영화제 담당이 아니었다. 상영을 막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정 전 부시장은 2014년 8월에 취임했습니다. 영화제 담당을 한 것은 파악해보니까 2014년 연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된 다이빙벨 상영은 2014년 10월이었습니다. 그 당시 담당이었던 거죠. 네, 그 담당이 아니었다는 게 이제 반박의 핵심인데 결과적으로 담당이 맞았군요. 네, 영화제 담당이 바뀐 건 그 다음에 1월 1일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다이빙벨 상영을 막았다. 이 부분은요. 논란의 당사자들이 당시에 함께 만나서 관련된 얘기를 나눈 것은 취재 결과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문체부가 당시에 부산시에 상영을 못하도록 조치했다는 것은 특검 수사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황상 압력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 전 부시장은 의견을 나눈 것이다. 압력은 아니었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 이유는 인사 문제이기 때문이잖아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쟁점을 한번 볼까요? 네, 진익철 전 서초구청장. 청원경찰의 사망 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런 논란인데요. 문캠프는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무관하다. 의혹 제기한 허모 씨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다라는 겁니다. 기소가 됐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요. 진익철 서초구청장 등이 탑승한 관용차가 청사로 들어올 무렵 청원 경찰들의 근무 태도가 문제가 되어서 초소의 문이 잠겼다. 그래서 혹한의 날씨 속에서 야외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망인이 평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지병이 있었으며 추위에 노출되면 악화될 수 있어서 초소 폐쇄와 돌연 사망이 전혀 무관하다고만 볼 수 없다. 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무관하다고만 볼 수 없다라고 저기 판결문에는 저렇게 적시가 돼 있는데 문재인 후보는 무관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운 날씨에 청원경찰이 사망을 했는데 장시간 동안 바깥에서 근무를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드러난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걸 누가 과연 지시했느냐 이게 쟁점인데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판결문은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지시한 자에 대한 여러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요. 그 이후에 유족이 이걸 문제 삼지 않았고 추가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망 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네, 어쨌든 당시에 최고 책임자인 서초구청장이었으니까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은 있는 거죠? 네,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물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법적 책임은 물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따라서 최종 결론은 다이빙벨 상영 관련 압력, 이건 사실에 가까워 보입니다. 청원경찰 사망 관련, 이건 관련성을 뚜렷하게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 대선이 끝나면 인수위 없이 이제 바로 정부가 출범을 할 텐데 그래서 모든 후보들이 더 이제 인사 검증에 좀 신경을 써야겠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첫 키워드 열어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김종인 대신 김광두. 자, 문재인 캠프에서 오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영입했습니다. 이 국가미래연구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을 준비하면서 최초로 띄웠던 사실상의 싱크탱크인데요. 예. 사실상 김종인 전 의원의 탈당한 그 빈자리를 김광두 원장이 채우고 있는 셈입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대선 당시에 김광두 위원장은 박근혜 당시 후보의 경제 가정교사 이렇게 불렸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또 대학 동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이 유명한데요. 당시에 여러 가지 보도를 보시면 자, 김광두 원장 가정교사 5인방이라고 주목을 했고 그 5인방 중에 잘 보시면 지금 이제 구속이 돼 있는 안종범 전 수석도 눈에 띄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초기에는 주목을 받았지만 현 정부 들어서 사실상 경제민주화 기조를 폐기하면서 멀어졌다 이런 분석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자인 안희정 지사 측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박영선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문재인 전 대표가 대연정을 비판하면서 박근혜 경제교사를 김종인 전 대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데려온 거는 정작 일관된 논리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또 한 가지 이제 뭐 뉴스가 다시 된 게 옛날에도 이 뉴스는 잠깐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만은 김 원장이 과거 이제 어느 기업에서 사실 그 어느 기업이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이죠. 지금 굉장히 좀 그 경영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예. 예. 차량 의전 제공 이걸 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2013년에서 14년 동안 총 13차례에 걸쳐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데 뭐 공항에 간다든지 지방 강연을 갈 때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회사 말씀하신 것처럼 한 언론사의 주필이 사장 연임 의혹, 로비 의혹에 쌓여있던 바로 그 회사인데요. 자, 이 차량 편의 제공 의혹은 이미 2년 전에 한 보도를 통해서 다 나와 있었고 문재인 캠프 측에서도 이미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또 뒤늦게 논란이 일자 직접 이렇게 캠프 측에서는 김광두 원장이 두고두고 반성을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신중하게 처신하겠다는 다짐의 계기가 됐다라고 입장을 밝혀왔고요. 김 원장도 직접 저에게 이와 비슷한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아무튼 문 전 대표 측은 영입 인사들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가 추가된 셈이 됐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마지막 키워드 가겠습니다. 심상차는 심상정. 원래 오늘 저희가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도하는 날이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황대행이 포함된 조사를 저희가 보내드리기 못하는 없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의미 있는 조사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정당 지지율입니다. 정당 지지율 보시면 정의당 5.2, 바른정당 4.8로 정의당이 바른정당을 간발의 차지만 좀 더 앞서 있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내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오차범위인데 정의당이 상승했다기보다는 바른정당의 좀 하락세가 원인인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는데 자, 이 대목에서 한 달 전 이 자리에서 유승민 의원이 했던 발언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바른정당이 거의 더블 스코어로 두 개 이상 다 이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수치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오차범위 내에 든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약간의 뭐 항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이렇게 또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근데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유승민 의원은 본인 지지율도 굉장히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예. 다시 한번 지지율을 좀 보시면 다자 대결 5명을 가정한 다자 대결을 했을 때 민주당 문재인 그다음에 황교안 권한대행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아니라 안희정 지사가 나왔다는 것을 상정했을 때 다자 대결 구도를 보시면 뭐 대략 비슷한데 보시는 것처럼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7.4%로 4위로 껑충 뛰어 올라갑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표 지지층과 좀 겹친다는 해석을 볼 수 있는데 뭐 아직까지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그 본인 지지율이 오르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심상정 의원은 글쎄요. 저희 뉴스룸에도 지난번에 나왔었고 얼마 전에 이어서 또 썰전에서도 나가서 화제가 많이 돼서 그것도 좀 영향을 끼쳤는지 그건 뭐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도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쪽 지방에서는 오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겠습니다. 저희 뉴스룸이 끝난 뒤에는 소셜 라이브,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희들이 늘 뉴스 끝나면 생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정치 부분의 소셜 라이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went to those who closed the open door and turning the key I said and spoke to those inside.